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초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는데 개의의 공을 쥐고 있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여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역시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국 박사님,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임기도 별로 안 남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거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김진표 의장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을 여야가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전면격돌이 불가피한 이런 탄핵한 경우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한 번 더 얘기해봐라, 이렇게 종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형식 논리에 따라서 이걸 국회 본회의를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아쉬운 얘기고요. 뭐 상식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지금 12월 2일 날 예산 처리가 되도록 헌법에 딱 못 박혀 있잖아요. 네. 그 예산 처리안을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도록 합의가 됐다면 오래전에 이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합의지, 이게 무슨 방통위원장 탄핵 안건 처리하기 위한 이 본회의 합의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예산안 처리라고 하는 글자가 안 써 있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좋다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결과적으로 국회가 막판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본회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안건, 오늘 지금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본회의에 통과되고 여러 가지 밀리는 안건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내일이 문제죠. 우리 방금 고승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내일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는 것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문구는 없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아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본회의가 어떤 상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지금 순정이 많아지거든요. 원래 정부에서 보낸 예산보다도 정액된 부분은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이번 예산안 처리는 12월 1, 2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내용을 겪고 나면 저는 다음 주 정도는 예산안이 어렵사리 처리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그럼 오늘 내일 예산과 상관없는 본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탄핵안을 올렸다가 철회했다가 이번에 만약 내일 본회의가 어렵다면 철회하면 이것은 또 다음 본회의 할 때 또 올릴 겁니까? 그런 전략상의 저는 미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안 자체가 여야를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내일 본회의를 가지고 실제 예산안을 처리 안 하면서 그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심은 내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반쯤에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 반 이후부터는 표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내일 민주당에서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많은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저항이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어차피 2시 반 전에 본회의가 열릴지도 모르겠고 저녁 6시, 7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힘의 격돌을 하게 될 텐데, 상당히 하게 되더라도 무리한 격돌이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탄핵안은 굉장히 큰 파국을 낳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방통위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는 안의 영역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항. 그런데
지금은 김진표 의장의 책임이 너무 크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구성국 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물리적 충돌까지는 뭐 사실 발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막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웬만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은 지켜가면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머릿수를 앞세워서 밀어붙이면 탄핵안 의결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탄핵안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경우에 이게 재발의도 아니고 재발의를 해놨어요.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재발의한 것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어제 재발의는 정말 해프닝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주문을 가지고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한 겁니까?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그거 처리하고 다시 고쳐서 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함께 탄핵 발의를 한 손준성 검사나 이동석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탄핵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갖고 탄핵안을 만들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발동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가 탄핵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이건 국무위원 탄핵이건 그 탄핵이라고 한 게 얼마나 엄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무슨 저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실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취소했다가 제재 발의로 가고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을 하면서까지 이걸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 정치적인 무책임이다. 이렇게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내일 강하게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내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 처리할 겁니다. 하는데 이 목표가 말이죠. 이게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재로 가서 탄핵 심판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인용이 되어서 해임이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때도 보셨습니다만 일단 탄핵을 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160일, 180일 이내에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 그냥 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직무정지가 목표인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그 탄핵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해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럼 이건 또 하나의 꼼수 아닙니까? 이 탄핵안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쓰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마비를 하거나 지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 행위지 진짜 헌법을 위반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헌재에다가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제대로 된 의미의 탄핵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의도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 잡기 의도가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방통위원도 사실은 최민희 의원 올렸다가 처리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너무 급격하게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뭐 KBS 문제라든지 신임 사장의 어떤 인사의 단행의 문제라든지 그런 너무 빠른 변동을 가져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신중은 뭐 앵커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또 강성지휘청이나 국민 일반에서는 좀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이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그런 꼼수라고 얘기할 지적을 받을 정도의 어떤 수순을 밟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선임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충분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어떤 법적인 위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명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 또 실제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숙려 기간을 둔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두는 아마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방통위 전체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나친 급진화에 대한 평가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당초에 2실장 체제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으로 이뤄진 2실장 체제였는데 오늘 여기에 정책실장을 새로 신설하면서 3실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실장에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관섭 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배경, 박사님 네.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실장 체제가 됐는데 실장은 직급으로는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수석 비서관은 차관급이죠. 역시 포인트는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한 겁니다. 그것은 이관섭 정책실장이 그동안 수석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네. 원래 그 2실장 체제였을 때는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 외교로 특화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서실장이 통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나치게 넓습니다. 네. 정무 홍보부터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정책실을 운영했던 정부가 많거든요. 저는 이게 정상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일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보인 이관섭 수석을 실장으로 발탁한데 이번 인사의 포인트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실무형 일하는 대통령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는 비서실의 성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제 집권 3년 차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아젠다 중심으로 대통령이 과제를 전문가들이 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서실과 안보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실 정책실에 있어서 개별 국정과제별로 조금 더 추진하겠다. 뭐 말하자면 액션 플랜을 강화한다는 그런 지지가 있고요. 이제 6수석에서 8수석이 됐는데 특히 과학기술 보좌관, 그러니까 수석실은 6년 만에 부활한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에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기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후폭풍이 크고 또 올해 1월에 이제 대통령 스위스 가면서 말하자면 공대, 미래의 양자과학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요건들을 팔로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회수석이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동 환경을 떼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통령이 정책별로 아젠다별로 지켜보겠다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갖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나부터 먼저 희생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직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나를 추천해달라. 이런 사례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이 그것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것도 이례적인데 네.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것도 참 그렇죠. 앵커께서도 참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된 상황은 김기현 대표와 김기현 지도부가 저는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를 구성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정권을 주겠다고 힘을 잔뜩 실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유한 혁신위가 나름 열심히 혁신 작업을 해서 정말 누구나 다 바랬지만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 어려운 문제,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네. 당 지도부의 불출마, 험지 출마, 그리고 대통령 핵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당에서는 이런 혁신위를 구성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번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인들 중에서 긍정평가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까지 조사된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뭐 새 부류의 그 지목된 그 범주의 사람들 누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유한 혁신위나 또는 혁신위의 다른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뭐 당 사람도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된 혁신위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아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지금 뭔가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반응이 이렇게 없냐. 그럼 우리 이런 혁신위에서 뭐하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에 모든 걸 걸고 사실 여의도 정치 문법까지 완전히 파기하면서 혁신의 활동을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가 이걸 수용을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결국은 공관위를 통해서 이걸 관철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공관위원장을 달라. 내가 혁신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김기현 대표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황당한 얘기고 금시초문의 얘기이겠지만 그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답답한 상황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생각은 안 하고 2시간 만에 바로 거절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혁신이 조기 해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밀고 가는 김기현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의 상황도 참으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남은 선택지가 이제 혁신이 조기 해체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만약에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조기 해체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지도부로서도 적지 않은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를 누가 조정할 수 있냐.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자체도 울산에서 의정 보고해버리고 장제윤 의원도 따로 뭐 버스를 대절해서 시위를 하고 그렇다면 실제 원래의 대통령하고 가장 친숙한 사람, 희생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특히 김기현 대표 자체가 하나의 대상자로서 자기 희생이나 또 수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혁신이조차도 만약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냐. 결과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개각을 통해서 뭐 말하자면 원희룡 이런 분들, 추경호 이런 분들이 올 때까지 당은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인유한 혁신위원회를 불러왔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김기현 대표가 아예 정권을 준다고 했으면서도 애써 그걸 정권을 줄 생각이 없다라면 그렇다면 이 문제, 이 실제적인 말하자면 조종자, 실질적인 실권을 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책임질 수 그렇다고 지금 현재 총선을 가까이 두는데 대통령실에서 뭘 얘기하면 뭐 정치 개입이니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될 것이고 참 답답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석 전 대표로 벼랑끝 전술을 한다는 것은 참 여당으로서는 너무 대통령의 어떤 그 한쪽 날개로서의 기반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실리냐 명분이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75명의 의원들이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실리를 챙겨야 된다. 우선은 중요한 것이 총선 승리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SNS 방송에 나와서 선거에서 지면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오늘 민주당이 끝장 토론을 통해서 실리냐 명분이냐 뭐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난항이 저는 예상돼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놓고 초창기의 논의 속에서 사실은 이탄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원래 국민의힘은 병립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 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우리는 위성정당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난번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당과의 그런 말하자면 뭐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 새로 민주당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의원들이 다 그런 상태고 더군다나 송영길, 뭐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이 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솔직하게 우리끼리 해가지고 병립형 하면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의석수가 더 많아진다. 아주 단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게 얼마 전에 유인태 수석도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연립형이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달라. 방송에서조차도 그런 흐름이 있고 여 위에다가 이낙연, 김부겸이 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당제를 봉쇄하기 위한 수순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구한다면 양당 체제를 한다라고 하면 당내에서 사실은 비판이 안 나오겠습니까? 또 이낙연계라든지 비명계에서 공식적인 표명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분위기를 갈 거예요. 이제 그 후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비명계라든지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 약속,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 선택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선택을 한다면 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답을 한 거죠. 명분 찾다가 지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실리 따지겠다는 것이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여야 막론하고 이 여의도 정치권이 정말 수준이 하다 싶어요. 지금 선거가 5달 안 남았잖아요. 넉 달 반쯤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또는 예비 후보 등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후보들이 여기저기서 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그냥 우리 정치권이 그렇다 그러니까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자기네 문제까지 이렇게 막판까지 해결을 못 합니까? 선거 넉 달 반 남은 시점에서 비례대표제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또 저는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번 선거구제를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들도 이 산식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 산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까지 했던 이 황당한 선거제를 만든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4년 전에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가면서까지 강행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보자고 할 때는 4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정말 이 무작스러운 반정치 행태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하는 사람 한두 명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그때 이것을 잘못 생각했다든지 그런 놓고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우리한테 뭐가 유리하냐 지금 바로 이렇게 뛰어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적어도 이 국면에서 보면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체면도 지금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적나라한 이해관계밖에 남은 게 없다. 이걸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좀 통탄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정진상 실장이라던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국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들 걱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받기 위해서 검찰에 간다든지 또는 재판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가는 건데, 물론 당분간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여러 이 혐의,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 김용 씨도 공범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1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장 1심에서 중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유동규 씨는 지금 무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법원은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김영 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했다는 뜻이고 이 중형이 단순한 중형이 아니라 그 죄질이라든지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연관된 사건이고 피고인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했는가를 다른 재판부, 다른 사건의 재판부가 다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판결이 네. 김용 씨에 대한 판결, 유동규 씨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가시화된 그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작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네. 거고 실제로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그걸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라면 사실은 실제로 뭐 추징금 때려 있고 뭐 벌금도 따로 있는 상태, 벌금은 3억이고 추징금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돈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돈이냐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재판부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어렵사리 빠져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 김용 씨의 저와 같은 법정 구속 상태 또 실제로 구형은 12년이었습니다만 5년도 적은 형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 2월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말하자면 그것이 감안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그것만 남겨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원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어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1심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 공작 함양의 몸통을 찾아야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던 청와대 수석급 7명, 7개 수석실에서 이게 관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는 그야말로 이상한 조직이에요. 대통령 비서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수십 명이 때를 지어서 그 송철호 시장 후보의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대통령은 관계없다는 주장을 지금 비서실장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섭해다가 정말 불을 지르는 거랑 같은 것이다. 국민을 뭘로 알고 저런 발언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드리면 이 1심이니까 뭐 아직 무죄 추정이 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확정이 된다면 송철호라는 사람은 울산시장 자격이 없는데 울산시장 4년을 해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선거재판, 특히 선거재판은 바로 선출직의 권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1년 이내에 3심까지 끝내라는 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건 관행입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서 이제 1심이 간신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임기 다 채웠습니다. 이런 식의 그 부정의가 횡행했던 지난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좀 이제 저는 똑같은 사건인데 좀 정반대 논리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수석이 그런 일을 동화되지 않고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만약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그런 걸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어쨌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대통령이 누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좋다고 말한다고 다 법을 어겨가면서 그래야 되냐?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관료나 또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고승 박사 말씀하셨는데 울산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황운하 의원도 국회의원 직을 거의 다 했고 윤미향 의원도 이미 1심 치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국회의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준다고 보여.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1심, 2심의 결과들이 대법에서 환송됐을 때 1심부터의 급여를 돌려받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유죄를 받고도 형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시장직을 유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